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부동산학개론을 담당한 고형곤입니다. 이 시간에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 교재 소개도 먼저 하고, 그리고 부동산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부동산학이 어떤 학문인가 하는 것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는 요령들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본론 들어가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부동산학이 이제 어떻게,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그 시험 과목을 보면 대부분 다 법 과목이죠. 민법, 부동산, 공법, 뭐 부동산, 세법, 공시법, 막 이러는데, 중개업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과목은 부동산 학입니다. 학문이기 때문에 그 학문적인 원리로 접근해야 되는데, 먼저 이 학문의 구성이, 이 과목의 구성이 어떻게 된가를 잠깐 보시면, 크게 이제 보시면, 교재를 보시면 총론과 강론, 기본적으로는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학은 종합학문이거든요. 종합학문이다 보니까 총론, 강론 이렇게 보통 구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감정평가론에서 일부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각각의 내용 속에서 각각 그 내용 속에서 어떤 것이 있는가를 잠깐 보시면, 먼저 총론 부분의 경우에는 부동산학의 기본 원리들. 이건 뭐냐면 이제 부동산학이 어떤 학문인가, 부동산학의 성격, 연구 분야, 연구 대상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그 토지 용어들, 건물 용어들, 그리고 부동산학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흐름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동산의 특성과 속성, 특히 파생 원리, 이것이 이제 기본 원리로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자, 부동산학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자연과학이 아닌 사유과학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에서 전반적인 내용은 다 부동산 활동 현상이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활동과 현상이 어떤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설명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총론 부분에서는 이 두 가지 구성되는데, 보통 이제 출제 비중은 3문항 정도가 통상은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강론 분야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그 구성을 보면 경제론, 부동산 시장론,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개발 또는 관리론 그러는데, 이 각각의 내용들이 대부분 다 5문항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론은 보통 5문항 내외, 그리고 시장론도 5문항 내외. 특히 시장론의 경우는 이제 입지 및 공간 구조가 같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론, 이것도 5문항 내외. 항상 5문항은 아니고 4문항에서 5문항 정도. 또 투자론의 경우는 5문항 내외인데, 보통 5문항보다 더 많게 6문항, 많으면 7문항도 출제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금융론도 한 5문항 정도가 출제되는 것이고, 개발 관리, 이 속에는 마케팅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 5문항 내외로 이렇게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5문항 내외로 해서 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는데, 기본 기준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감정평가의 경우는 이제 감정평가의 기초이론들, 특히 이제 가격이론 중심으로 해서 기초이론, 그리고 이제 평가 방법과 적용해서 전체 중에서 한 15% 내외, 그래서 보통 7문항, 7문항 정도가, 6문항에서 7문항 정도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해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골고루 공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이제 그 강론 부분에서 중요한 것을 보면 부동산 경제론의 경우에는 이제 가장 기초가 수요 공급이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계산 원리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뭐냐면 그래프 분석. 이 그래프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해서 그런 것이 또 제법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고, 부동산 시장에 이제 일반재와 다른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의 특성들, 그죠? 그리고 시장의 여러 가지 흐름들, 시장의 순환 과정,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 흐름들,
그리고 이제 입지론이나 공간 구조, 도시 구조죠. 에서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5문항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부동산 정책의 경우에는 이제 문제와 정책 구분되되, 특히 정책의 경우에는 특히 토지 정책과 주택 정책, 그리고 거기에서 조세 정책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해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한 5문항 내외가 출제되는 것이고, 이제 문제는 투자와 금융이죠. 투자와 금융은 5문항으로 기준을 잡았는데 보통 5문항 이상 출제되는 것이 통상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투자와 금융은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왜 어려워하시냐면은 계산 원리가 있어요. 계산 원리. 근데 계산이 단순히 그냥 아주 고도의 수학적 분석을 요하는 그런 계산 문제가 아니고, 원리만 이해하면 더하기 빼기, 좀 어려운 것은 곱하기 나누기 정도까지만 할 수 있으면 원리만 이해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고, 철저하게 개념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항상 투자는 지분만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과 저당, 그러니까 내 돈만 갖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받아 투자하죠. 이걸 저당이라고 하는데, 해서 지분과 저당을 결합해 투자하는 과정에서 항상 투자에는 금융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와 금융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같이 접목해서 출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중심으로 꼭 여러분도 공부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과 관리. 개발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분양. 마케팅 해야 되죠. 마케팅이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개발과 관리, 이용 이런 부분들로 해서 한 5문항 정도가 출제되는 것이고, 감정평가의 경우에는 아까 설명했듯이 기초이론, 특히 가격이론 중심으로 해서 기초이론,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 방법,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에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 중심,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물건별로 어떤 평가 방식을 적용하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시지가제도 있죠. 해서 공시지가제도 중심으로 해서 7문항 내지는 6문항 정도 구성되어 있거든요. 해서 이렇게 구성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문항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폭넓게 기본 이론 중심으로 골고루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비중은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비중을 먼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자, 이 책의 그 구성을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교재를 이제 보시면 각각의 단원별로 기본 이론이 쭉 설명됩니다. 기본 이론. 그리고 이제 그 단원이 끝나면서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OX 핵심 체크라고 해서 OX 핵심 체크에서 내용이 돼 있는데, 자, 이건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으냐면, 자, 기본 이론하고 같이 쭉 공부는 해도 이것이 이제 알아듣긴 알아듣는데 이런 것들이 시험의 지문에 어떻게 출제되는가 하는 것을 느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 중에서 이제 지문들이 어떻게 출제되는가 해서 맞는 말, 틀린 말 고르는 훈련이거든요. 그걸 한번 쭉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먼저 기본 이론을 먼저 쭉 공부를 하신 다음에 단원이 끝나게 되면 단원 끝에 있는 OX 핵심 체크를 쭉 정리해서 OX를 한번 맞춰보시는 거예요. 그냥 찍지 말고 개념을 정확하게 해서 한번 맞춰보시고, 그러면 이제 맞춰보신 다음에 답을 풀어보신 다음에 정답을 확인한 다음에 틀린 문제가 있죠. 틀린 문제는 꼭 체크하세요. 나중에 지워야 되니까 굳이 볼펜으로 하기보다는 연필로 딱 체크를 해두시고 그리고 넘어가세요. 그러면 나중에 2번, 3번 풀 때 보면 한 번 맞춘 문제는 기본적인 인식이 되기 때문에 거의 맞추시거든요. 근데 한 번 틀린 문제는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보시면 또 틀려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체크해서 그걸 중심으로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이, 반복해서 공부할 때는 그걸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체크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OX 핵심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서 기출 및 예상 문제에서 쭉 설명드리는데, 이것이 이제 실제 그동안 시험을 치르면서 출제됐던 문제, 그리고 그걸 살짝 변형해서 예상 문제에서 구성되어 있는데, 거의 기출 문제가 거의 한 70 내지 80%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쭉 정리해 놓고 있는데, 그건 여러분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거 배우기는 배우는데 이런 것이 어떤 유형으로 출제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답을 외워봤자 아무 의미가 없고 그 내용들이 어떻게 출제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잡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점검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문제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 한 번도 안 나와요. 다 나중에 보면 내용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표현이 다 바뀌고 지문이 다 바뀌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냥 개념만,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틀리고 어떤 의미로서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암기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 거 아시죠? 왜냐면 암기는 해봤자 조금 지나면 다시 다 백지처럼 하얘져요. 그러니까 암기보다는 그냥 확인하는 정도로 넘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론 한번 확인하고 수업을 통해서, 그리고 핵심 체크는 본인 스스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 한번 꼭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및 예상 문제는 한번 쭉 실제 흐름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한 번씩 점검해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단원별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그렇게 공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아까 설명했듯이 이 부동산학은 다른 거에 비해서 학문이거든요. 학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순한 법 조문보다는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40문항에 출제되는데 40문항 중에서 단편적인 지식, 그러니까 단순히 암기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10문제도 안 돼요. 4분의 1도 안 된다는 얘기지. 그죠?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이하로 될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책 속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이것을 현실 생활에 적용해서 이것을 응용해서 푸는 문제가 대부분 출제돼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개념과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암기하는 것은 전혀 여러분들 그 공부하는 것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물론 부분 암기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공식도 암기해야 되지만 그건 지금 암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시험 한 달 정도에 다 암기할 내용들이 쭉 정리되거든요. 그때 암기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보다는 철저하게 개념과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자, 이해하라 그러는데 그 이해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뭐냐면 제가 수업을 통해서 쭉 강의를 통해 설명드리면 그 설명드린 내용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알아들었으면 이해된 거예요. 그게 막 아주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그 의미만 정확하게 알아들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설명 드릴 때는 알아들어요. 근데 놀랍게도 조금 쉬는 시간 1시간만 딱 지나고 나면 그동안 설명했던 것이 머릿속에서 또 하얘져요. 그 얘기는 다 잊어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놀랍게 잊어먹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밖에 없냐면 이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반복. 그래서 이 강의를 한 번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첫 번째 들을 때 감각하고 두 번째 들을 때 감각이 전혀 달라요. 두 번째 들을 때 훨씬 더 이해도 빠르고 그 다음에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반복하다 보면 반복만이 살 길이거든요.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 설명할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것을 두 번째 설명을 들을 때는 훨씬 더 이해가 빠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통 2번, 3번을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반복. 그래서 반복해서 자꾸 듣고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2번, 3번 반복해서 들었는데 나중에 그럼 다 이것이 머릿속에 남아있냐?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또. 근데 그것이 이제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또 반복해서 한 번씩 더 보시는 거예요. 이건 지속적인 반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이것을 응용해서 대부분 개념 원리를 먼저 이해해서 이걸 현실 생활에 응용해서 출제가 대부분 되는데 응용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반복해서 개념을 파악하고, 그리고 반복해서 하는 과정에서 아까 그 단원별로 문제가 있으면 한 번씩 점검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이런 유형으로 출제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앞으로는 공부를 단순히 암기보다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다른 그 강의를 보면 기본 이론이 보면 뭐 그 입문, 그러니까 뭐 길잡이 해서 입문 과정 있고, 또 기본 이론, 뭐 기초 이론, 심화 이론, 뭐 아니면 뭐 고급 이론, 초급 이론, 중급 이론, 고급 이론 이렇게 구분되는데, 이것은
학원에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 단원, 그 달별로 그 과정을 하다 보니까 맞춘 것 뿐이지 초급이 됐건 중급이 됐건 고급이 됐건 실질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초급에 없던 걸 중급에 다시 하는 것 뿐이고 또 빠졌던 거 다시 보완하는 것 뿐이지 그 세 번의 반복은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초급, 중급, 고급을 같이 포함해서 공부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그래서 응용되는 내용까지 같이 설명드릴 거거든요. 천천히 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한 번에 설명드리기 때문에 초급, 중급, 고급 이것은 의미가 없고 철저하게 지금 이 이론들을 갖다가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제 좀 지루하더라도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제 원리가 정확하게 이해되고 그리고 문제의 적응이 굉장히 빨라지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철저하게 암기보다는 그렇죠. 개념과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듣고 이해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반복해서 공부하는 거.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 계산 문제 아주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하여튼 희한하게 계산만 나오면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100만 원을 꿔주고 나중에 40만 원 돌려받았으면 나머지 추가로 돌려받을 돈은 얼마냐 그러면 금방 계산해요. 60만 원 받잖아. 근데 이걸 갖다가 똑같은 내용을 문제다 딱 적용시켜 놓으면 그냥 하얘져 버려요. 이게 두려움이거든요. 지금 철저하게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계산은 처음부터 막 계산 문제를 막 그 계산 문제가 관건이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마구 하려고 그러는데 계산 문제는 단순한 그 더하기 빼기 개념보다는 원리를 갖다가 그대로 현실 속으로 적용해서 그 적응력을 묻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창 계산 문제는 손 안 대는 게 좋아요. 게 좋고 그냥 알아듣고 넘어가시면 되고 계산 문제 흐름은 적어도 단원별 문제풀이가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한 8월 이후에나 계산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이제 저하고 공부하실 때는 아마 9월 이후에는 제가 계산 문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원리들을 갖다가 다 정리해서 아마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풀이과제까지 다 설명드리니까 그것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접근하시면 전혀 문제없이 적응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계산 문제를 보면 이제 아주 상당한 응용력을 구하는 계산 문제가 있기도 해요. 근데 그거 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왜냐면 40문항 중에서 이 40문항이 100점 만점이니까 그러면 40문항 중에서 60점만 맞으면 충분히 합격하거든요. 60점. 그러면 40문항이 60점이면 60%면 몇 점입니까? 64. 24문제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16문제는 틀려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그걸 다 거기다 그냥 다 거기다 올인하지 말고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접어두고 넘어가시면 돼요. 7문제, 8문제가 출제되는데 계산 문제가 7문제 내지 8문제 출제되는데 이 중에서는 아주 간단한 원리만 적용해서 푸는 문제가 2-3문제 내지는 3문제는 나와요. 꼭. 그거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 좀 응용되는 것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까 응용되는 것은 나중에 좀 더 실력이 쌓아진 다음에 그대로 같이 접근하시면 되고 그 개인차가 다 있는 것이니까 좀 계산 능력이 좀 있는 분들은 그거 다 접근할 수 있고 좀 계산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은 그냥 기본적인 것만 정확하게 이해해도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가도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렇게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나는 계산 문제 안 해. 나머지 다 풀을 거야. 그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계산 문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른 것까지 제대로 풀 수 없는 게 실전에서 풀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험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산 흐름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9월달 이후에 제가 정리해드리면 그것만 갖고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먼저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교재 16페이지 보시면 부동산학의 기초 이론에서 먼저 이제 부동산학이 어떤 학문인가, 부동산학의 정의, 그리고 부동산학의 성격, 접근 방법, 연구 분야, 연구 대상 이렇게 쭉 정리되는데 자, 그걸 지금부터 하나하나 확인해 볼게요.
제가 흥분하면 좀 말이 빨라져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천천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이제 부동산학이 어떤 학문이냐. 자, 이것은 만약에 출제되면 그냥 개념을 묻는 문제가 간단히 출제되기 때문에 원리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학은 뭘 공부하는 것이냐. 그러면 보통, 자, 부동산학은 뭘 공부하는 것이냐. 그러면 그냥 부동산을 공부하는 것이지. 맞아요. 근데 이게 조금 다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 부동산 하면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토지와 건물이죠. 토지와 건물. 그러면 부동산학이 부동산을 연구하는 것인데, 그랬을 때 그러면 단순히 물리적인 실체로서 토지 자체, 아니면 물리적인 실체로서 건물 자체, 이걸 연구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더라. 물리적인 실체로서 토지 자체 연구하는 것은 뭐 토양학, 토지학, 지질학 이런 것이거든요. 건물 자체 연구하는 것은 뭐 건축공학, 아니면 건물 구조학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부동산학은 단순히 사물로서 토지 자체, 건물 자체 이걸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또는 부동산과 인간과의 상호작용, 이걸 연구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이 아닌 사회과학의 범주에 속한다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학의 체계는 바로 사유과학이에요. 그래서 부동산과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것인데, 그러면 일반적인 사유과학은 어디서 출발하냐?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원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유과학이 출발하거든요. 그러면 부동산학도 사유과학이니까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출발하겠네. 그럼 부동산에서 관심 가는 사회 문제는 뭐냐면 바로 부동산 문제.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중에서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원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학이 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학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바로 부동산 문제 그래요. 부동산 문제에서 부동산학이 출발한다. 자, 그러면 부동산 문제 그러면 통상 이제 어떻게 구분되냐면, 크게 보면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 그래. 보통 건물 문제 이렇게 나오고, 그냥 문제 인식은 보통 부동산학에서는 토지 문제 또는 주택 문제 이렇게 구분돼요. 자, 그러면 토지 문제 하면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토지 문제 그러면 뭐 집가구 문제, 그에 따른 투기 문제, 뭐 난개발 문제 등등 많겠죠. 또 여러 가지 규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주택 문제 그러면 또 양쪽 문제는 주택의 부족 문제, 집중은 낮은 주거수 문제 이런 것이 되겠죠. 큰 틀로 보면. 세부적으로 보면 그 안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어때요? 주택시장이 조금 침체되면서 미분양이 쌓이고 있잖아요. 그럼 미분양 문제들. 그러면 경기가 침체되면 일반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토지 문제, 주택 문제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어떻게 나타나냐?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가 바람직하게 잘 이루어지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를 않을 텐데, 이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가 바람직하지 못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그 문제 발생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바람직하지 못한 부동산 활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렇죠? 그러면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부동산 활동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아주 이거 불편하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해결 의지는 확립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의지만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원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과 원리를 뭐를 통해서 얻냐? 즉 부동산학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원리를 찾게 되고, 그 부동산학의 연구 결과에 도움을 받아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요. 그럼 결국은 부동산학은 어떤 학문이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리와 방법, 기술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더 이제 달리 한번 표현해 보면, 자, 부동산 문제 해결된다 그랬는데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제거하면 돼요. 그러면 그 부동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부동산 활동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더라. 그러면 그 원인을 제거하는 그 측면에서 본다면 그 부동산 활동을 갖다가 바람직하게 잘 바꿔주면 자연스럽게 원인이 제거되면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곧 바람직한 부동산 활동으로 바꿔주는 것이고 이걸 간단하게 표현하면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킨다 그래요. 자, 부동산 활동 이건 뭐냐면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부동산 활동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과 인간과 관계를 바람직하게 잘 바꿔준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부동산 활동을 바람직하게 바꿔준다는 것이고 이거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서 능률화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킨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원리나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학이다. 그러면 자, 아까 부동산 활동을 뭐라고 했습니까?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풀어서 표현하면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새롭게 개선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은 다르지만 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곧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키는 것이고 이걸 달리 표현하면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원리와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학이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그럼 부동산학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원리와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학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교재. 자, 학문의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 정의들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정의, 왜냐면 출제는 보통 가장 대표적인 정의로 출제하니까 그 대표적인 정의가 바로 여러분들 교재 16페이지 그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자, 김영진 교수는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중시해서 부동산학은 거기 있네.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설명을 듣기 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쭉 읽어봐서 우리나라 말은 맞는데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용어가 어려우니까. 이제 풀어서 설명드린 다음에 보니까 좀 이해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원리와 그 응용 기술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근데 그 학문의 성격이 종합과학이면서 응용과학이다 해서 밑에도 성격이 설명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정의를 설명할 때 이제 그냥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것도 맞지만 이걸 좀 표현을 바꿔서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리와 기술을 배우는 학문이다. 그것도 맞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통하니까. 딱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통하니까 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중에 특히 이제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학문의 정의를 찾는데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정의예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부동산학이 이제 언제 우리나라에 도입됐냐면 1972년도에 그 건국대학교에 김영진 교수라는 분이 처음에 이제 그 건국대학교에 부동산학과를 개설하면서 부동산학이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분이 정의한 내용이 바로 이것인데 그분이 이제 원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접하는 차원에서 보통 그분의 정의를 많이 표현해서 출제하고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학의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이렇게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그 밑에 이어서 보니까 이제 또 미국의 링과 다소라는 사람, 미국의 일반적인 학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토지와 토지상에 부착되거나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항구적인 토지 계량물에 관해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제 측면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학문 연구의 한 분야다. 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또 그 밑에 보니까 이제 그 건국대학교 조주현 교수께서 정의하신 그 내용이 쭉 설명되고 있는데 이 학문의 정의는 만약에 출제하면 부동산학은 어떤 학문이다 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그러면 대부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건드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학자들마다 정의하는 내용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이제 어디서 많이 틀리냐면 밑에 성격에서 많이 틀리게 지문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 성격을 보니까 뭐뭐 있습니까? 뭐뭐 있습니까? 옆에 보니까 응용과학이면서 경험과학이면서 종합과학이면서 또 규범과학이면서 사유과학이다 해서 그 성격이 여기 사유과학뿐만 아니라 그 속에 또 뭐가 있습니까? 종합과학이 있고 또 응용과학이 있고 그렇죠? 또 뭐 있습니까? 그리고 규범과학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험과학 그렇죠? 경험과학 이렇게 해서 이제 4가지의 성격이 있는데 잠깐 체크해 보면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연구한다는 의미에서 사회과학이고 두 번째 부동산학은 단편적인 학문이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주변과학 이론들을 다 끌어모아서 하나의 학문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종합학문의 성격을 갖는다. 그 주변과학이 보니까 여러분들 16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뭐 일반적 주변과학이 있고 중점적 주변과학이 있고 필요에 따라 협조를 구하는 주변과학 구분되어 있는데 이런 건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학문들이 아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그냥 애들 말로 눈팅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 이런 것이 있다는 걸 확인만 하시고 이런 거 암기하는 분은 쓸데없는 정력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주변과학을 다 끌어모은 것이 바로 부동산학이다. 그래서 종합학문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때? 부동산학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공부가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지 달리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합학문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세 번째 응용과학이다 그랬네요. 이것은 뭐냐면 자 부동산학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 기술 이것을 연구한다. 현실에 응용해서 연구한다. 그래서 응용과학 다른 말로 실천과학 그래요. 이것과 대비되는 게 뭡니까? 순수과학 그러는데 순수과학은 부동산학의 성격이 아니에요. 순수학문이 아니야. 순수과학은 물리나 이런 수학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현실에 실제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 기술 이걸 연구한다. 그래서 응용과학 내지는 실천과학이고 그 다음에 규범과학은 어느 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고 어느 것이 새롭게 개선된 것인가 하는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을 제공한다 하는 의미에서 규범과학의 성격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험과학이다. 자, 경험과에 대한 건 뭡니까? 어떤 그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실제 경험했던 거. 그죠? 실제 경험했던 토지 문제, 주택 문제, 기타 부동산 문제 이런 실제 경험했던 현실의 문제를 연구한다는 의미에서 경험과학의 성격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틀리기 쉬운 지문들이 뭐냐면 사회과학 대신에 뭘 쓰나요? 자연과학 내지는 뭐 인문과학 이런 거. 이것이 아니야. 또 종합과학이야 대표적인 거, 대비되는 것이 뭡니까? 분과학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의는 출제하기 기본적인 내용들은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뭐냐면 마지막에서 이런 것들을 넣어놓고 살짝 틀리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 자연과학 아니고 인문과학 아니고 분과학문이 아닌 종합과학이고 그 다음에 순수과학이 아닌 응용과학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실천과학이 된다 해서 이런 것들을 살짝 바꿔서 이렇게 지문을 만들어 틀리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출제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에서 분산식 접근 넘어가서 보니까 18페이지 중점식 접근, 종합식 접근 그 다음에 이제 법 제도적 접근, 행태과학적 접근, 의사결정 접근 구분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교육학이 됐건 행정학이 됐건 일반적인 그 사회과학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런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뭐냐면 그럼 부동산의 가장 주된 접근법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이론이 좀 달라요.
그럼 이론이 다르다는 것은 견해차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출제하면 어때요? 서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출제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종합학문이다 보니까 분산식이나 아니면 특정 측면의 중점을 두는 중점식이 아닌 종합식 접근을 최근에는 많이 쓰는 것이고 기본 전통 이론에서는. 근데 최근의 흐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타당성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이 중시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의사결정 접근 방법으로 그대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크게 중요한 의미 없고 종합식 접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의사결정 접근 방법 그 의미만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문에서 최근에 부동산학의 접근의 흐름은 의사결정 접근 방법의 흐름으로 변천되고 있다. 그럼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의미만 확인하시면 되고 세부적인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출제에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참고만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학의 정의에 대해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 이렇게 구분되는데 보통 이제 부동산학은 종합학문이다 보니까 총론과 강론 구분해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총론 분야가 바로 이제 기초 분야가 되는 것이고 강론 분야가 바로 실무 분야가 되는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제 크게 연구 분야로 구분하면 이론 분야가 기초 분야가 되겠죠. 이론 분야. 그리고 이제 실무 활동 분야가 바로 실무 분야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크게 기초 분야와 실무 분야 구분되고 실무 분야 속에 다시 결정 분야와 그 다음에 결정 지원 분야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구분하면 기초 분야와 실무 분야 구분하고 이걸 세분하면 다시 결정 분야와 결정 지원 분야 그리고 기초 분야에서 크게 세 가지 틀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먼저 이건 다 암기하지 마시고 먼저 말 그대로 이런 분야 뭐 부동산의 법, 뭐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특성, 뭐 시장 이론들, 경제 이론들 이거 전부 다 뭐가 될 것이고 기초 분야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부동산 활동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결정과 결정 지원 분야 이게 실무 분야인데 특히 결정 분야는 이제 어떻게 구분하시면 좋으냐면 타당성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투자 개발, 금융. 특히 금융은 투자와 개발에 반드시 연결돼요. 개발 사업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고 투자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금융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 투자의 타당성 분석 그리고 개발의 타당성 분석 그를 통한 의사결정이죠. 개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고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요 타당성 분석과 같은 의사결정 이루어지는 분야가 바로 결정 분야고 그러면 타당성 분석을 하려면 여러 가지 근거 자료가 필요하겠지. 그죠? 그래서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결정 분야. 그 속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마케팅, 그 다음에 관리, 운영이죠. 그 다음에 평가, 아니면 뭐 상담,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결정 지원 분야가 되는데 이건 굳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암기하고 싶어 미치고 쓰면 그냥 이론만 확인하시면 되고 이것만 체크하셔. 투자개발금융. 그리고 요거 이외에 나머지 활동은 전부 다 결정 지원 분야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또 추가로 설명드릴 것이 뭐냐면 20페이지 보시면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크게 구분하면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 아까 설명했죠. 자, 부동산학은 단순히 사물로서 부동산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과 여기 볼까요?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 자, 부동산 활동은 의미를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행위, 활동 이것을 부동산 활동 그러고 부동산 현상은 부동산 및 부동산 활동으로 인해 일고 있는 여러 가지 법칙성 이것을 부동산 현상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말로 했을 때
토지 이용 활동 이렇게도 표현하고 아니면 토지 이용 현상 이렇게도 표현해요. 똑같은 토지 이용인데 어떤 때는 활동이고 어떤 때는 현상이냐? 그것은 바로 이제 그 내용이 동적인 측면에서 분석된 것이면 부동산 활동이 되는 것이고 정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면 부동산 현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단순히 사물로서 부동산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걸 구체시킨 것이 바로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인데 그 내용이 동적인 측면에서 분석된 것이면 부동산 활동, 정적인 측면에서 분석된 것이면 부동산 현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거. 예를 들어서 부동산 활동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뭐 부동산 중개 활동, 평가 활동, 상담 활동, 권리 분석 활동, 입지 선정 활동 많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 현상 그러면 이제 뭐 집가고 현상, 투기 현상, 뭐 경기 변동 현상 많겠죠. 전부 다 어때요? 부동산 자체 어떤 뭡니까? 그 물리적인 측면에서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 포인트거든요. 그 포인트만 잡아두시면 되고 크게 활동과 현상으로 구분되되 동적 측면에서 분석된 것이 활동이고 정적 측면에서 분석된 것이 현상이다. 활동이 어떤 것이고 현상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거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왜?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관점에 따라서 동적 측면에서 분석된 것이면 활동이고 정적 측면에서 분석된 것이면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는 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출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냥 핵심적으로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 동적 대상에서 보면 활동이고 정적 측면에서 본다면 현상이 된다. 그 정도의 틀만 딱 잡아두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시간 부동산학의 전체적인 그 공부하는 요령과 더불어서 기본적인 원리를 쭉 설명드렸거든요. 간단하게 그냥 파악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